여러분 안녕하세요. 7주차 고급 한국조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찰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건강한 장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맛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내 건강에 도움이 될까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약이나 어떤 의료적인 치료로도 고쳐지지 않은 질병들이 있죠. 아토피 같은 경우, 정말 어려운데요. 이런 현대의학으로서 치료가 불가능한 이런 질환들을 먹음으로써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음식이 사찰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사찰 음식은 건강한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게 한국의 사찰 음식인 것 같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육식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소만 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그 사찰 음식이 하나의 그 정신적인 수행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는 그런 음식이고, 또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이 음식이 쓰이고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찰 음식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이유 중에는 스님들의 그 연구 활동 그리고 대중화를 위한 노력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사찰 음식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대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이신 분이 선제 스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제 스님이 2000년도에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한 사찰 음식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찰 음식을 레시피화해서 사계절 절에서 먹는 음식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책이 나오고 선제 스님이 또 이 사찰 음식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사찰 음식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국음식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분도 역시 선제 스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음식 영역에 있어서 사찰 음식이 얼마나 많은 커다란 그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와 있는가를 실감하는 그런 예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제 스님께서 본인이 정말 그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그런 진단을 받으시고 건강이 안 좋아지셨을 때 이 그 음식으로서 스스로 그 치료하는 하는 방법을 했고, 그 중심에 사찰 음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20년이 넘게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사찰 음식을 또 본인이 치료했던 음식들을 갖다가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만성 질환자들의 그 건강 식이요법을 상담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 스님에 의해서 또 이렇게 사찰 음식이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끌게 되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0년 후에 이런 책을 또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책이 그 사찰 음식의 레시피만을 주로 썼다면, 이 음식은 사찰 음식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그런 얘기들, 우리 건강하고 관련된 음식 수행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그 요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 책에 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야기, 사찰 음식에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 그런 책을 10년 후에 또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제가 느낀 점은 그 사찰 음식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체계라든가 그 추구하는 그런 철학들, 그리고 사찰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이 책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런 책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선재 스님이 애를 쓰시고 계셨고요. 이런 거를 인정받아서 2016년도에는 조계종에서 사찰 음식 명장으로 또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이제 개호 스님을 사찰 음식 또 명장으로 지정을 하셨고, 작년에는 정문 스님과 그리고 저기 그 스님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예. 대한 스님. 죄송합니다. 예, 정문 스님과 대한 스님을 사찰 음식 명장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찰 음식에 지금 4분의 명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 스님들 중에서 30년 이상을 사찰 음식 연구 활동과 포교 활동, 대중화에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명장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사찰 음식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그 관심을 받게 된 그 배경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해 온 교수님들의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찰 음식이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사찰 음식이라는 것이 그럼 어떤 음식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찰 음식의 첫 번째 특징은 수행 음식이라고 하는 거죠. 예, 불가에서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동물성 식품과 오신채를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살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죠. 그리고 5가지 매운맛 나는 채소를 먹지 않는데, 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이 5가지의 그 매운맛 나는 채소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가에서는 수양을 해야 되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파, 마늘, 뭐 부추, 달래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했던 이집트에서 피라밋을 세울 때는 양파와 파를 많이 먹였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그렇지만 스님들은 그런 에너지보다는 마음의 수양, 또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5가지 채소를 먹지 않는데요. 이렇게 매운맛 나는 것들은 우리 몸에서 열기를 내주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봤을 때는 또 화를 내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맛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죠. 그래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지도 않고 배불리 먹는 것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수행의 한 수단이 되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도 그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2번째 그 사찰 음식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자연 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찰에서는 인공적인 조미료를 쓰지 않고 천연 조미료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기는 먹지 않지만 채소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었겠죠. 그래서 표고버섯 가루를 사용한다든가 다시마 가루를 사용한다든가 또는 제피가루, 들깨가루, 그리고 날콩가루,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음식의 맛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인 어떤 조미료로부터 생기는 그런 피해를 방지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토피 환자들이 이렇게
사찰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는 게 이런 인공 조미료를 빼고 천연 조미료를 먹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찰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 저장 음식이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 중에, 아주 깊은 산 중에 있죠. 뭐 인가에 가까이 있는 절도 있지만 대부분의 절은 산에 있고, 또 더 깊은 산 중에 있게 되면 겨울철에 우리나라 기후적 특성에 의해서 겨울철에는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채소들을 저장을 해가지고 그 겨울철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류 음식이 발달되었고요. 장아찌, 그 다음에 초절임, 뭐 소금절임, 뭐 간장절임, 이렇게 저장식이 발달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또 사찰에서 효소 같은 것도 많이 담죠. 그래서 자연에서 채취한 그런 그 나물들, 뭐 열매들 이런 거를 넣고 효소를 담아서 그 음식을 만들 때 또 양념으로 또는 소스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효 음식이 이제 발달되게 되는데요. 김치나 간장, 된장, 고추장, 뭐 식초, 또 소나무의 새순을 설탕에 담갔다가 해먹는 그런 뭐 효소차, 뭐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효 음식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특별한 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 성질의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이 되는데요. 이런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항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그 친환경 건강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찰에서는 밥풀 하나도 버리지 않죠. 예, 그리고 모든 식재료를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고, 그리고 자연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또 자연 회수를 최대한 적게 하는 그런 조리법 또는 그런 관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에코 시대,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사찰 음식이야말로 우리가 또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섭취가 작게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크게 나가면은 한 나라의 국가, 더 크게 나가면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찰 음식이 이런 환경 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찰 음식의 특징은 수행 음식이라는 것과, 그리고 자연의 음식이다, 그리고 저장 음식이 발달되었다, 그리고 발효 음식이 발달되었고, 친환경 건강 음식이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사실은 사찰 음식 문화연구원에 나와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은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더 좋은 자료를 찾아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제가 찾아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학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선제 스님이 쓴 책에 보면 경전에 나타난 불교의 식생활이라고 해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면은 사찰 음식의 경전에 나타난 음식을 보면은 때에 맞는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권장하신 식생활은 아침에는 죽을 먹고, 점심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저녁에는 과일즙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침에 죽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딱딱한 곡물을 끓여서 먹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뇌 활동을 도와주는 탄수화물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심에는 이제 소화 기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가능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점심에는 이제 이렇게 그 활동량이 좋고 많고 위장도 잘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또 양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또 딱딱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과즙을 먹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자기 전에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과식을 하거나 잠자기 2시간 전에 먹는 음식은 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식은 금해야 되는데요. 사찰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과일즙 같은 거를 먹어서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위를 부담이 주지 않도록 하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철 음식을 먹으라고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몸은 계절에 따라서 우리 몸도 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제철에 나는 재료가 가장 그 계절에 맞는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토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봄에는 떫고 뜨겁고 매운 음식을 먹고, 여름에는 미끈미끈하고 뜨겁고 짜고 신 것을 먹으며, 가을에는 차고 달고 미끈미끈한 것을, 겨울에는 쉬고 어, 겨울에는 쉬고 떫고 미끈미끈하고 단 것을 먹어라,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계절에 맞는 그런 제철 식재료의 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지켜라 라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 제철 음식을 먹는 거 중요하죠. 예, 그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식재료를 통해서 요리를 해 먹음으로 인해서 자연의 일부인 우리 사람도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봄에는 봄나물을 먹어야지만 또 맛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라든가 어떤 미네랄 이런 성분을 공급받고, 여름철에는 그 푸른 이파리들을 먹어서 그 이파리에 저장된 그런 에너지를 먹죠. 그리고 또 여름철에 많이 나오는 그런 열매 채소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가을철에는 이제 뿌리 채소를 먹고요. 겨울철에는 이제 저장되어 있는 그런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그 사찰 음식이 그 제철 음식을 먹어라 하고 이렇게 경전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골고루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먹어야지만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골고루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찰에서는 탁발을 해서 먹는 거였다고 합니다. 탁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 먹어서 그 음식을 통해서 이제 요기도 해결하고 또 영양소도 섭취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스님들은 뭐 탁발하는 스님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적에는 뭐 탁발하는 스님들 봤는데,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음식물을 주지는 않고요. 인도에 가면 이렇게 음식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갖다가 스님들이 드시는데 뭐 탁발해서 먹는 문화는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사찰 음식을 먹을 때 보면 그 음식을 이렇게 본인이 먹고자 하는 양만큼 덜은 다음에 그 음식을 남김없이 다 먹죠. 예. 그러는 걸 봤을 때는
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과식은 금하고 육식은 절제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먹는 것도 많이 먹는 것도 욕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맛난 음식만 찾는 것도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욕심을 버리고 그 맛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뭐 또 살생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육식을 또 먹지 않고 또 이렇게 오신채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그 차 문화가 이 사찰에서 발달될 수 있었던 것은 스님들이 그 수행을 할 때에 이 차를 많이 마셨죠. 그래서 차를 마심으로 인해서 차의 기운을 이제 받은 거죠. 차는 이렇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열이 나는 것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차를 우리고 또 나누는 동안에 어떤 그 교감을 이루면서 또 수행 자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차를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요즘도 역시 스님들이 차를 많이 마시고 있고요. 또 스님들에 의해서 또 차문화가 또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사찰 음식 하면은 굉장히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찰 음식이 점점 외식 산업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뭐 스님이 아니어도 일반인들이 이제 사찰 음식을 배우는 사람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배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찰 음식에 대한 여러 개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사찰 음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좋은 컨텐츠를 제가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사찰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사찰 음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